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첫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르다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소환을 두고 여야의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11월 둘째 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40% 후반대로 반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국 전 장관이 계속 본인도 예상을 했던 것처럼 첫 소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8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조사 검토도 다 포함해서 그런 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비공개로 들어갔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개 소환 전면 폐지의 첫 수혜자가 조국 교수가 됐다 이런 말도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법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도일까요?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달라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그냥 법정에서 따지겠다 이런 얘기일까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진술 거부권이라는 거는 이제 피의자에게 주어진 권리니까 진술 거부권 이른바 이제 묵비권인데 묵비권을 행사했다라고 이 자체를 뭐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어요. 비판할 수는 없는데. 정당한 권리라고 봐야죠. 권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여러 혐의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정경심 교수에게 이제 적용된 혐의가 14개쯤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게 서너 개 정도, 3개나 4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기소는 기정사실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기소가 전제돼 있다고 판단한다면 글쎄요, 구차하고 불필요해서 이제 진술 거부했을 수 있지만 순수하게 법리적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제 진술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뭐 진술과 증거 이런 것들이 많이 확보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검찰의 말이죠. 잘못 진술해가지고 오히려 이 말 자체가 서로 이제 엉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래서 이 지금 얘기처럼 법원에 가서 밝히는 게 낫다. 어차피 기소가 될 거라면은 얘기를 해봐야 법률적으로 별로 유리할 게 없다라는 판단도 했음직하는데 어쨌든 본인은 그런 것보다는 당당하게 자기가 구차하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진술 거부라는 것보다는 되게 일반적으로 가서 열심히 자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혐의가 없다라는 쪽으로 할 텐데 뭐 그런 쪽보다는 진술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어제 쭉 나왔던 검찰 조사 관련된 내용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입장 표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뭐 이제 우리 최 교수님은 이제 권리라는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책임도 따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인은 4차례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우리 가족은. 그거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럼 성실히 임한다는 거는 들어가서 정확하게 진술을 해야지 성실한 거지. 자기가 장관직 시절에는 국민을 상대로 해서는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얘기를 하면서 저 같았으면 공개 소환할 거 해달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당당하다고 하면은 뭐 비밀 통로 들어가고 전직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고 진술 거부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대했었던 거는 아니었지만 좀 당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저렇게 진실을 거부를 계속하면은 법정에서조차도 저는 조국 전 장관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좀 봅니다. 예. 그리고 혐의 사실 전체를 부정한다고 한다면 예. 도대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론의 흐름은 결코 조국 장관한테 유리하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예, 여야의 반응은 물론 엇갈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고 이제 또 재판으로까지 가게 되는 상황을 언제까지 정치권에서 이게 다뤄야 될 문제인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정치권이 이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벗어나야 돼요. 예. 그동안 한 2달 내지 석 달을 그야말로 좀 이제 심하게 말하면 난리가 났었잖아요. 온 나라가 굳이 부인할 거 없지 예.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민주당은 무리한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요. 여러 가지 혐의라는 게 지금 뭐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 수사를 한 것이고 검찰도 뭐 이 사건이 워낙 엄중하니까 정치적 사건화 했던 거고 여당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야가 일단 진영에서 좀 벗어나라 이제 진영의 트라우마에서 서로 벗어나야지
어느 정해진 어떤 그 방향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논평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이건 순수하게 그냥 법리적으로 가라.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도 지금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신들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진술 거부하고 이제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봤던 게 일종 여론전 같은 것을 의식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증거나 진술 가지고 이제 수사에 그 기소에 임할 것이고 글쎄 뭐 조국 전 장관이 기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소가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원도 뭐 증거나 진술에 따라서 재판을 할 거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무슨 여야가 정치적으로 전혀 다른 입장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진영에서 좀 벗어나라는 말씀 드리고 예. 싶어요. 예, 같은 검찰입니다. 지금 상황이 같은 검찰인데 조국 전 장관의 소환 기소 뭐 아직 기소는 아니지만요. 소환에 대한 평가와 패스트트랙에 대한 평가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소환이 됐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당 쪽에서 무리한 뭐 조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확하게 신속한 조사를 해라 엄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나름대로 무리한 수사라는 거는 이건 정치적 사건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뭐 물론 이제 당연히 선진화법에 위배된 사항이 85조 2항에 나와 있는 선거법을 넘어서서 이게 국회 선진화법의 위배 사항이냐 아니냐라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과정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불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을 넘어서 그동안은 사법부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에 맡긴 부분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예. 그러나 워낙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나경원 원내대표만 지금 이제 그 내가 모든 거를 책임지고 뭐 스스로 이제 가서 소환에 응했지만은 꼭 굳이 나머지 의원들이 소환에 응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한다면은 당당하게 가가지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했고 무엇이 잘못인 거를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당론으로 이제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눈치 보이지 눈치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풀어줘야죠. 그래줘서 가서 얘기를 해라. 그렇지만 전적으로 이 책임은 원내대표가 지시를 해서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 예.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하는 조국 전 장관의 건은 이거는 정치적 사건이 아니잖아요. 개인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집권당한테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게 무리하고 과도하고 하라고 하면 왜 대통령이 사과하고 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죄송하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그냥 유구무원입니다 말하라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자꾸만 이걸 뭐 과도하다, 더 나가서 뭐 무리한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 당 지도부나 대통령이 얘기한 거를 정면적으로 거부하는 현상밖에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예. 의미에서 봤을 때 검찰 수사에 대한 정말 여야 모두가 다 성실히 임해야 된다라는 게 법치를 지키는 특히 법을 만드는 뭐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된 검찰 수사를 두고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법적인 책임도 의미를 한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은 뭐 기소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능이라고 보는 시각도 더 많더라고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국회법 166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국회 회의 방해 금지의 죄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이제 하도 이제 국회에서 이 물리적인 충돌이 잦고 이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든 법안들이고 처벌 조항을 이제 넣은 거죠. 그래서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뭐 감금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폭력 여러 가지 있던데 그렇게 되면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니까 300만 원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300만 원인가 500만 원 이상이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요. 500만 원. 500만 원 예, 이상. 예.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의원들로서는 굉장히 지금 이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특히 이제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정치적으로 자신이 책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예. 이건 자신이 책임질 문제일 수가 없어요. 그것 좀 해석해 주세요. 책임을 진다는 말이 도대체 황교안 대표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황교안 도대체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참고인으로 나갔던 건데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금 입장이 다르죠. 그리고 네. 황교안 대표는 현역이 아니고 현역 예. 의원이 아니고 이런 차이도 좀 있고 말이죠. 이게 국회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거는 이게 혹시 사전에 모의한 것이 아닌가, 이른바 이제 지시한 것이 아닌가, 뭐 이제 이게 법률 용어로 교사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혐의는 네. 이제 그런 것 같아서 보는 것 같은데 예. 나경원 원내대표로서야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이건 정치적으로 그렇게 모든 걸 책임진다고 해서 이 막아질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실정법에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예. 문제가 이제 사보임이 불법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나 한국당의 주장이긴 한데요. 지금 문희상 의장이 8번 임시국회 동안에 490번 정도가 사보임을 했어요. 한국당이 요구한 것도 한 180번 정도 네네.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 그 사보임 문제를 사임과 보임이 이제 사보임이잖아요. 예. 이건 대체로 국회의장이 그 정당의 입장을 들어줘요. 단지 이제 한국당이 얘기하는 국회법 48조라는 거는 한 번 사보임을 하면 정기국회 동안에 30일 이내 또 사보임을 할 수 없다라는 거고 임시국회 때 또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네. 지난번에 그 4월달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했던 사보임은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드는 그 조항의 근거가 좀 희박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의 그 사보임을 무조건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논리의 비약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문 의장이 또 그동안 있었던 과거 그 사보임 사례들을 또 검찰에 또 제출을 했다라고 하니까 검찰에 좀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의원들 앞서서 이제 개별 의원들의 소환도 당에서 좀 풀어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사실 의원들 본인 입장에서는 기소가 되고 나면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에서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는 문제가 있고요.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한국당에게 지금 이 패스트트랙 수사라는 것이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공천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패스트트랙에 지금 충돌 사건에 관여됐던 사람을 뭐 아예 공천에서 배제하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가산점을 주자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을 때 이게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 재보궐 선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아주 굉장히 더 난감해질 수 있거든요. 네. 전 두 가지 좀 말씀해 주고 싶은데요. 정치의 사법화 문제는 이제는 끌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거를 전부 다 사법부로 가져가게 된다면 그래서 검찰이 비대해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 속에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는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국회 선진화법에 위반의 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꼭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거는 왜 법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냐라는 거죠. 국회 선진화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예. 사보임 문제는 지키지 않아도 되고 관행으로 해야 되고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이라는 거는 선거법도 포함해서 국회법이 똑같이 나와 있으면 무차별적으로 똑같이 지켜져야 되는데 하나는 관행이었기 때문에 괜찮고 하나는 국회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법의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이 과거 했었기 때문에 괜찮다. 저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좀 더 엄격하게 무차별적으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걸 좀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제 개편 이제 패스트트랙에서 선거제 개편 문제도 있고, 근데 선거제 개편 뭐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문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선거제 개편 문제에서 보니까요,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 통폐합 대상이 26곳이다. 수도권 10개, 영호남 15개, 강원도 1개, 그리고 민주당에선 10개, 한국당 10개, 바른미래당 2개, 대한신당 3곳이 통폐합이 된다 이렇게 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에서 지금 멈칫거리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인구이제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잖아요. 예. 2대1 편차를 못 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위헌 판결이 나와서 2대1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한선은 30만 7천 명 정도. 가장 이제 인구수가 적은 선거구가 15만 3천 정도, 2대1 정도 되는 거죠. 15만 3천이 안 되는 선거구는 이제 통폐합 대상이 되는 거고. 예. 30만 7천 명 정도가 넘으면은 그동안 인구가 변화가 있을 테니까 각 지역마다. 그럼 이제 그 분구가 대상이 되는 건데. 네, 나눠진다고요. 예, 지금 현재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하면 225석 지역구에 28석을 줄이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네. 설명하신 예. 거죠. 앵커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비례대표 28석 늘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이렇게 조정이 생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볼 때 민주당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뭐 정치적으로
비례성을 강화한다, 대표성을 강화한다라는 의미에서 비례대표제 늘리는 거에 동의를 해서 이렇게 된 건데 네. 한국당은 뭐 여전히 반대하는 거잖아요. 예. 비례대표는 제로, 폐지. 그리고 국회의원 정원 30명 감축해서 270명, 그리고 270명 전원을 지역구로 한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주 전혀 달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250대 50 얘기도 나오고 있고 240대 60 얘기도 나오고 있고 260대 40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민주당도 표면적으로는 얘기 못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예. 각 의원들의 이른바 그 배지가 달린 문제가 사활적인 문제들이거든요. 예. 또 해당 지역구 예. 의원들은 정말 예. 그러니까 같은 당 내에서도 거기 이제 해당하는 의원들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 간의 이제 이해도 갈리고 그러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지금 12월 3일 이후에 표결에 붙이겠다는 게 문희상 의장의 입장이거든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이 검찰에 관련된 검찰 개혁에 관련된 게 12월 3일 이후고 이 선거제 관련은 11월 27일 날 부의가 되는 건데 예산안 통과는 헌법에 나와 있는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이고 12월 3일 이후에 하겠다는 건데 너무나 많은 변수가 얽혀 있어서 참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대안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또 제가 보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다 권역별이에요. 굉장히 복잡해요. 진짜 설명하기도 맞습니다. 복잡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공부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건 여기서 설명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 통폐합될 때는 뭐 60곳 가량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확 눈에 띄다 보면 실제 해당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선거제 개혁해야 한다, 개편해야 한다라고 했는데도 내년 총선 앞두고는 사실 또 셈법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의회 전문가가 리차드 페노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의원들이 세 가지 목표가 있다. 하나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구의 유권자 소통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선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아니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제가 한번 정치권에 좀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법을 만든 사람들이 왜 법을 안 지키죠?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1년 전에 하게끔 법으로 나와 있어요. 자신들이 법을 안 지키면서 이게 대한민국 후진 정치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선거가 5개월 전인데도 선거 룰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네들 스스로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떤 법은 지켜야 된다, 어떤 그렇게 얘기하는 자격이 있나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선거법을 5개월 전에도 확정을 못하게 되면 가장 불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치 신인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들입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보이지 않게 기득권 정치권자들이 갑질하는 거예요. 룰을 만들어서 공정한 경쟁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늦춘 다음에 나중에 벼랑간 지금도 선거구 획정을 이렇게 이런 법을 만들어야 돼요. 1년 전까지도 선거구 획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 안 지킬 수 있겠네. 아니, 물론 그런데 그리고 또 미국 같은 데는 이 선거구 획정 같은 거를 매번 하질 안 합니다. 10년 주기로 하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하원 같은 게 5번 선거가 치른 다음에 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지역구 활동을 한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아니 벼랑과 다음에 내 선거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받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 이 후진 정치 또 인구 상한선을 가지고서 하는 이 제도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21대 총선에서는 이 선거 앞두고가 아니라 미리미리 이러한 룰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전부 다 정치공학적으로 선거법 가지고 움직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해서 21대 국회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제대로 정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12월 15일 날 합의가 됐던 거였어요. 그때 이제 합의를 둘러싸고도 지금 이제 여야 간에 이제 뭐 의견이 다르던데 일단 이 합의를 해서 내년 초가 이제 올해 초까지 합의해서 만든다고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거 1년 전을 예상했던 건데 예. 이게 지금 선거가 5개월 남았나요? 그러게요. 뭐 전혀 지금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대 지역구의 비율도 지금 결정이 안 돼. 결정이 돼서 제출은 돼 있습니다만 예. 그게 어렵다라고 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들에게 이 정치관계법은 대단히 사활적이에요.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정당법이라든지 특히 선거법. 이건 게임의 룰 아니에요. 네. 이거야 사실 무슨 뭐 정당이 자신이 속한 정당이 집권하고 집권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개인들에게는. 그렇다면 빨리빨리 확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른 것과도 연계돼 있고 이래서 그러니까 이래저래 정치권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표결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엔 대한신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또 하게 되는데 대한신당은 좀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세요? 대한신당이 지금 의석이 많잖아요. 지금 예. 내일 창당준비위가 발족을 해요. 예. 대한신당이 내일인가 모레입니다. 모레 이제 발족을 하는데
대한신당으로서는 지금 이 대한신당도 여기 이제 호남 의원들이 주축이에요. 대한신당 소속 의원들이. 근데 호남이 줄어들어요. 7석인가. 그래서 호남 때문에 대한신당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정의당은 좀 호의적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겉으로 표현은 못합니다만 내부적으로 좀 주춤한 좀 어떤 그런 측면도 보이고 있고 한국당이 뭐 당연히 반대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래프를 예,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28석이고 정의당, 민중당 그리고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까지 포함이 되고 여기에 대한신당까지 포함이 되면 110명이 됩니다. 때문에 일단 충족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 뭐냐면 대한신당 얘기는 뭐냐면 의원 정수를 늘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걸 하지만 예. 현행인 상태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유승엽 원내대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럼 왜냐하면 가장 그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게 인구 편차에 의해서 농촌 지역이 많거든요. 예. 당연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만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 선거법 개정은 큰 틀 속에서 보면 기록 투표입니다.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모든 게 드러나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국회법에 의하면은 5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하면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 저는 저거 한번 무기명 투표를 붙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진정하게 예. 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본심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의원들의 자신의 정치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런 그 권리를 좀 줘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경우는 거의 통과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의원 정수 확대하는 거는 뭐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예. 반대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정조사 지지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조사 지지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럽에서 지금 네. 오늘 나온 건데요. 임기 후반이 바로 이제 시작이 됐죠. 보니까 보수층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좀 줄어든 게 눈길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을 보면 20%대로 좀 떨어진 게 보이거든요. 그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에 5당 대표 초청 회동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지금 한국당 쪽이 뭔가 보여줄 만한 걸 잘 못 보여주고 있어요. 보수통합 논의도 지지부진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만 반사적인 측면에서의 반등이라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조국 사태도 이제 다 끝났고 네.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 여론은 이제 뭐 많이 희석된 거고 뭐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어제 뭐 이제 소환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네.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오른 것 같습니다. 반등의 측면이고 한국당이 의미 있는 어떤 그 행보를 보이지 않으면은 한국당은 점점 어려워질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다시 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중도층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지난번 조국 네. 사태에서. 근데 사실 중도층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갈 거예요. 수렴하는 쪽으로 가는데 중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생기면 중도가 글로 수렴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보수 개혁 통합이라는 거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이제 대통령에게 지지가 좀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보수층의 부정평가 좀 줄은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면. 예. 그럼 말씀 이어서 보수 통합은 지금 왜 계속 황교안 대표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 안 되는 겁니까? 가장 큰 거는 보수 통합에 대한 의지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 전 전역이요. 대표는 세 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리고 개혁적 보수를 하고 새 집을 짓자고 하는데 그 모든 거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탄핵에 대해서 강을 건넌다고 하지만은 당내의 친박 세력과 더불어서 보수 통합의 하나의 축으로 달 수 있는 우리 공화당 의원들은 절대적으로 유승민 의원과의 거를 반대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유승민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가 보수 재건의 의지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막은 끝나고 자신은 빠지고 오신환 원내대표를 변혁대표로 쓰면서 40대의 신당 추진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결국은 두 가지 함의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통합이 우선이 아니라 신당 추진이 우선이라는 거죠. 예. 그 말은 결국 마지막에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당대당 통합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장시가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지금 식으로 해서 가져가게 되면은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중심의 통합으로 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해 놓지 않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변형 내에서도 안철수계 7명 부정은 이 안철수계가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갈 수는 없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보수 통합 논의는 상당히
지리멸멸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 숨어 있는 변수는 있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안철수 전 대표의 생각이 좀 전혀 드러나 있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유승민 의원이 밖에 나가서 다른 자유한국당과 만약에 뭐 통합을 한다 하면은 중도 쪽은 자신이 이제 모든 걸 주도해 나갈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바른미래당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변형 내에 안철수계 7명의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한 우리가 뭐 어저께 수능 끝났지만 이게 덜셈 뺄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미적으로도 풀기 어려운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통합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 이게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황 대표가 말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2000년도에 16대 총선 때 이회창 총재가 그 당시 뭐 이기택, 신상우, 김윤환 거물들 아닙니까 이른바? 그다 배제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민국당을 만들었어요. 민주국민당을 만들었죠. 그 민국당 아주 그냥 참패했거든요. 그거 이렇게 배제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무슨 세력이 다 떨어져 나오고 이러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정치라는 게 가능하면 이제 플러스 정치라는 게 맞죠. 배제의 정치보다는 이제 통합의 정치라는 게 맞습니다만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게 뭡니까? 탄핵에 대해서 인정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친박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 탄핵이라는 거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였잖아요. 주권자들의 의지에 따라서. 지난번 뭐 서초동 광화문처럼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보수 진보와 관계없이 물론 일부는 반대했습니다만. 근데 그걸 아직도 그걸 부여잡고 친박 그리고 특정 지역 때문에 그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거기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은 탄핵을 찬성했었으니까 무슨 명으로 거길 갑니까? 게다가 준연동리 비례대표가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되면은 신당 창당이 유리해져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 좀 군소정당이 좀 이 활로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유승민 의원이라도 거기 통합하는데 참여하지 않죠. 개혁의 강도 안 건너고 보수개혁 기치도 안 걸고 새집도 안 짓고 그럼 당연히 안 가죠.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그럼 그 변혁과 한국당은 통합이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 통합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황 대표가 뭔가 단안을 내리고 그런 역사적으로 자기가 분명한 어떤 그런 리스크를 무릅쓰면서 그러면 오히려 세력이 올 수가 있죠. 자꾸만 특정 지역, 특정 그 계파에 너무 신경 쓰면 결국 통합은 안 된다. 그럼 결국 민주당이 유리한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 이제 흥미로운 거는 오늘 조사 내용 속에서 대통령 지지가 10월 3주서부터 좀 계속해서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39, 41, 44, 45, 46으로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조사 결과 아주 특이한 게 하나 발견이 돼요. 뭐냐면 중도층에서는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20대에서 너무 나빠졌어요. 지난주에 비교했을 때. 그런데 이번 46대 46으로 올라간 거에 가장 핵심적 포인트는 뭐냐면 서울 지역에서요. 긍정 평가가 무려 51%로 높아집니다. 왜 그런 거죠? 그건 뭐냐면 이제 지금 얘기하는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의 지리멸멸이 수도권 민심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거는 이 얘기가 좀 이상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보수가 잘 못하니까 반사 이익을 얻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그 야당은 대호각성하고 개혁적 보수, 그 새로운 모습, 혁신들, 그리고 인재 영입 이런 쪽에다가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10월 10일까지는 저는 이 뭐 국회 패스트 트랙을 막는 거에 집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특히 오늘 조사 결과는 야당이 굉장히 신중하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